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SNS를 통해 마약 유통망을 찾아봤더니 단 30초면 가능했습니다. 이런데도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한 남성이 떨어뜨린 지갑에선 6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탄 술을 먹고 손님과 종업원 모두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약 범죄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은 모두 1,295kg. 전년보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실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30대 이하는 전체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마약 유통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습니다. SNS에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하니 관련 글이 쏟아졌습니다. 적혀있는 방법을 달았더니 곧바로 마약 구매 인증글이 쏟아지는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지역별 판매 가능한 마약과 대금을 치르는 법, 심지어 마약 보관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약 유통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검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약 수사 초창기에는 이렇게 대면에서 물건과 돈을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는 핸들링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매체물들을 잘 다루는 젊은 층들이 범행의 도구로 쉽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이유기도 합니다. 마약,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각종 영장,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상대 마약 유통 조직은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단 30초면 마약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흔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물로 반입된 주방 환기 장치 내부에서도 수백 킬로그램의 필로폰이 적발됩니다. 해상 화물 컨테이너 포장을 뜯었더니 여기에는 코카인 수백 킬로그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 밀수 물량은 1,272kg으로 1톤이 넘었습니다.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 몰래 들여오르다 단속망에 걸린 마약은 2톤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7월 한 달 기준으로 266억 상당의 마약 268kg이 적발됐습니다. 마약 종류별로는 5년간 필로폰 밀수량이 가장 많았고 코카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임시 마약류 등 신종 마약 밀수량도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GHB의 경우 지난 한 해 적발량만 29kg에 달했습니다. 마약 밀수는 주로 국제 우편이나 특송화물, 항공 여행자 등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수출입 화물에서 필로폰 403kg, 코카인 400kg이 적발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 멕시코, 페루 등 남미 지역에서 마약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마약이 들어오는 걸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잡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한국관세청과 태국관세총국이 사이렌이란 작전명으로 합동 마약 밀수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태국 측이 적발한 마약 밀수 사건에 한국인 2명이 연루됐다는 정보를 받아서 한국관세청이 먼저 1명을 체포했고 다른 1명은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잡았는데 한국으로 가는 여행 가방 등받이 부분에서 필로폰 1,325g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원통형 의자에 마약을 숨긴다는 이 현지 정보를 태국에서 전달받은 덕분에 인천공항에서 국제우편으로 도착한 필로폰 1,875g을 적발한 겁니다. 태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청 직원의 의구심이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초콜릿 제품을
한국으로 굳이 보내는 걸 의심해서 태국 공항에서 국제 우편물을 열어보니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마약류 야바가 약 2만 정 들어있었습니다. 역시 한국관세청 직원이 흔한 커피 믹스를 한국에 보내는 걸 수상히 여겨서 태국 공항에서 열어보니까 필로폰 53g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태국 등 이 동남아에서 필로폰 밀수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외국인 마약 사범의 38%를 차지한 태국 현지로 가서 마약 밀수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우리 관세청에서 태국에 정보요원 7명을 보내고 태국 공항 등의 한국과 태국의 정보요원을 2명씩 합동 근무를 시킨 결과 4개월 동안 평소 검거량의 3배에 달하는 불법 마약류 35건, 필로폰 22kg, 야바 29만 정을 적발했습니다. 무려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태국 외에도 마약류 주요 공급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간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민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탁자 위에는 현금 다발과 카드 뭉치가 놓여 있고 수상해 보이는 알약들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 마약성 신경안정제와 필로폰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을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은 총책 40대 A씨 등 10명, 중소기업 사장이나 건물주 같은 재력가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여자를 소개해주고 함께 골프 여행을 가자고 해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로폰 등 마약을 탄 커피나 술을 피해자들에게 먹인 뒤 사기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면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패가 나오는 속임수 카드와 약속된 수신호를 이용해 승부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도박을 알려주고 현금까지 빌려주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7명으로 한 번에 5천만 원까지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을 넘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신고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몰래 마약을 마셨다 하는 내용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가 도박을 했다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경찰은 A씨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 공급책을 찾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초록색 알약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비타민제처럼 생겼지만 메스암페타민 등 환각 물질에 카페인을 섞어 만든 합성 마약 야바입니다. 태국 언어는 미친 약으로 불리는데 흡입하면 공격성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킵니다.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마약입니다. 겉보기엔 이렇게 건강 보조제처럼 생겼지만 실제 포장 안에 들어있는 건 태국인들이 주로 하는 야바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약 한 정당 2,000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약 5만 원 안팎으로 값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야바의 양은 4만 1,000여 정으로 소매가로는 21억 원이 넘습니다. 라면이나 코코넛, 과자 등 먹을거리로 둔갑해 밀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쉽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농장 등으로 택배를 보내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 출입국이 까다로워지면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오는 마약이 많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왕래가 좀 불편해짐에 따라서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주지검은 이 야바 밀수 사범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에 있는 배후 세력들 수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야바 수만 정을 밀수한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1명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네, 보신 대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마약 사건 전문가 박진실 변호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마약 네, 사건 안녕하세요. 전문가시기 때문에 서두에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네. 저희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찾자고 얘기하지만
허상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마약 청정 국가를 지향하지만 허상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뭐 강민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참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약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네. 사회가 마약에 굉장히 노출됐다는 것이고 특히나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이 낮아졌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일상에 침투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났다는 것에 저희는 지금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세대들은 굉장히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직접 사람을 만나서 구매를 해야 됐다면 네.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앞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호기심만 있다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워서 이전에는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호기심이 바로 실행에 옮겨지고 그 실행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호기심으로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SNS에다 마약 관련 은어를 검색했더니 관련 글이 쏟아졌고 그대로 방법을 따랐더니 바로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런 취재가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보면은 학생과 회사원 마약류 사범 비중이 크게 는 점도 이런 SNS를 통한 좀 음성적인 유통이 한몫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글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10대, 20대고 회사원들도 20대, 30대가 많을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 마약 사건을 처음 했을 때 10년 전만 해도 40대가 많았습니다. 30, 40대가.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회사원, 이제 더 이상 뭐 일부 부유층이나 재벌자재, 연예인들의 마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 널리 퍼져 있어서 일반 회사원 학생들도 쉽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마약을 어느 순간 접하게 되고 친구들 유혹 또는 자신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마음만 먹으면 구하다 보니 학생, 회사원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이란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저희 자료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2021년에 검찰이 압수한 마약이 모두 1,295kg인데 그게 그 이전 2020년보다 4배 이상 폭증한 거거든요. 혹시 뭐 코로나 시대 이런 비대면 시국인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그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여파도 있었고 뭐 게다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직을 하고 또는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약 판매하는 것에 돈벌이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도 마약을 들여와서 팔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아니까 이 유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왔다면 지금은 국제 우편으로 더 많은 마약들이 국내 유통되고 있고 그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수사기관에 발각이 돼서 압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압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우연성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코로나 블루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유통 경로도 다양해졌고 접근도 쉬워졌는데 혹시 SNS나 다크웹 등에 대한 어떤 단속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겁니까? 예, 실은 그 마약은 워낙 암수 범죄인데 누구나 이제 그 드러나는 게 쉽지 않은 범죄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 사람들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다크웹, 딥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기법을 발휘해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라고 하죠. 본인들이 사는 것처럼 해서 마약 판매자들한테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조금만 그 접근을 해보면 많은 마약 판매상들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접촉을 해서 딥웹, 다크웹에 들어가서 마약을 구매함으로써 그 판매자들을 검거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마약 판매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렵지만 꾸준히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면 다크웹이란 건 인터넷을 쓰는데 접속을 하려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하는 그런 사이트를 말하는데 설명해 주셨고,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약을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좀 믿어지지도 않는데,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인터넷, 뭐 다양한 그 SNS를 통해서 마약 정보를 너무나 많이 젊은 층들이 얻고 있고, 실은 그것을 검색해서 해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그런 정보들을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호기심까지 이제 가지게 되면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게다가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어떤 마약, 우리가 약국에 가서 구하는 그 약을 통해서도 제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약을 제조하기에는. 다만 오히려 그렇게 시도라도 하는 순간 마약 제조 사범이 돼서 형량이 단순한 마약 투약 사범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그렇게 제조를 시도한다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그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주변의 유혹이나 호기심이 3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유혹이나 호기심이 마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마약에 손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요? 실은 그 또래 문화, 앞서 10대, 20대는 또래 문화들이 영향을 좀 미치죠. 특히나 뭐 클럽을 가서 논다거나 또는 뭐 가출한 소녀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놀다 보면 호기심이 이렇게 유발하면서 나는 했더니 별 문제 없더라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하죠. 이런 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마약을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미 중독에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중독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처벌 단계까지 오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하게 돼서 중독, 범죄자까지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 우리가 좀 더 예방 교육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예방 교육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마약을 내가 접해서 중독에 이른 다음에야 나는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사회가 이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더 열심히 예방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마약에 접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약에 대한 좀 예방 교육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그 통계 가운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이유 중에 20.8%가 중독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재활에 대한 좀 고민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점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약 근절을 위해서 집중 단속 말고 좀 어떤 점들이 대책으로 보완돼야 될까요? 우리가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면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죠. 계속 중독에 빠져서 반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나와서 또다시 일자리도 없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마약을 손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자임과 동시에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중독도 또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저 뭐 사형을 하라든지 엄하게 처벌만 하면 능사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와 같은 관리가 필요한 질환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치료 재활에 몰두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몰래뽕이라고 하죠. 나오는 그날 바로 약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치료 재활에도 이제 정부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크게 들렸는데, 자, 끝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경찰이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자,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접한 전문가로서 혹시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을까요? 앞서 SNS를 통한 유통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실은 그 수사기관에서는 검거를 하면 일단 입건이 돼서 검거하고 조사를 하면 끝입니다. 근데 불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불구속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사기관에 발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독이기 때문에 그냥 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또다시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치료로 연결해서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범죄로 또 나아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독은 한 번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컨트롤타워가 이제쯤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사건 전문가 박진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해봤다니요? 30대 이하가 70%가량 차지했다는 건데 젊은 조폭들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40, 50대들이 지금 조직의 중간 간부 이상을 차지하고 있겠지만은 그 신규 행동 대원들은 20, 30대 MZ 세대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주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세대 교체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존에 아시겠지만 조폭들은 대다수가 이제 30대, 40대, 50대들이 주축이었는데 예. 최근에 MZ 세대들이 주택 구입도 힘들고 대출도 힘들고 그다음에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어쨌든 생계 때문에 좀 손쉽 있게 예. 조폭의 세계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직폭력배들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존의 조직 폭력배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MZ 세대들이 또 유입되면서 조폭들의 그 사업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군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전에 양지에서 드러난 뭐 전국에 무슨 파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칠성파니 뭐. 예. 근데 요즘에는 좀 음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조폭들은 그 기본 수입원이 그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조폭들이 기업형으로 이게 사업을 변신하면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조폭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라고 하셨는데 범죄의 형태, 특징이 어떻습니까? 우리 1세대 조폭들은 기본적으로 건설, 그래서 뭐 철거 용역, 네. 그다음에 건설 시행 이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중요한 게 나이트나 또 그런 거 술집들이었죠. 그런데 2세대 조폭들이 이제 오면서 주로 무차입 기업 사냥,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대부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조폭의 기업화가 이루어졌고요. 예. 최근에 3세대 조폭들은 이제 스마트 세대답게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를 통한 뭐 펌핑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 그다음에 각종 주식 리딩방 등 최근에 일종의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범죄도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수합병하는 것처럼 기업을 사냥한다는 거는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돈이 없지만 무자본 무차입으로 약간은 코스닥에서 부실화된 기업을 쉽게 말하면 시비 같은 것을 방해해서 사들인 다음에 그 회사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 그 현금을 다 빼먹고 그 기업을 껍데기로 만드는 거죠.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겠네요. 그렇죠. 예. 합법을 가장해서 불법적인 행태로 기업 사냥을 해서 주가 조절하고, 예. 그리고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자회사를 사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들인 회사는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고 계속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거죠. 조폭들의 범죄 형태가 바뀌면 수사 기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전히 그 조폭들의 수사 기법은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수사기관들의 수사 기법은 여전히 좀 한계가 있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사권 조정 이후로 어느 정도 강력 범죄가 좀 늘어난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예.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경찰에서 그 강력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부 같은 부분은 좀 더 인원을 확충하고 역량을 좀 강화해서 전체 우리 수사기관의 총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조폭들의 범죄 유형이 좀 변화가 됐으면 범죄 수익에서도 차이가 좀 납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개인 보수 중심의 그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주식회사 여러 개 행태를 띠고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개 사업체를 벌이다 보니까 예. 범죄 수익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군요. 예, 저희가 조직폭력 범죄 주요 내용을 정리했더니 폭력 행사가 39%, 온라인 도박이 20%, 가유치 8%, 보이스피싱 7% 이렇게 나타나네요. 네. 예. 폭력 행사는 여전히 많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조폭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방식은 어쨌든 폭력과 갈치니까요. 네. 자신들의 그 영역을 확장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폭의 본질은 폭력이에요. 예.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앞서 조직폭력 형태는 좀 변하고 있는데 수사 기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바꿔가야지 젊은 조직폭력배들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최근에도 그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소년범에 있어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소년범의 그 소년의 나이를 네. 현재 만 19세에서 만 17세로 줄이는 그런 개정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20대 MZ 세대 조폭원들이 최초의 그 폭력이나 조폭의 그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 예. 17세, 18세, 19세 때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년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거나 소년무 송치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조직 폭력 세계로 유입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소년범의 그 소년의 연령을 예. 만 17세로 낮추는 것이 그 MZ 세대들이나 또는 젊은 세대들의 그 조폭하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저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조직폭력 범죄 주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 폭력 집단에서 마약류를 관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도 이 마약류 관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여전히 조폭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는 사실은 마약이 있죠. 네. 물론 기존에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필로폰 같은 그렇게 이제 전행적인 마약이 아니고 예. 신종 합성 마약, 칵테일 마약들이 이제 많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런 마약류들은 쉽게 판매도 가능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의 그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조폭들의 좋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검거된 거 보니까 마약 사범의 60.2%가 30대 이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젊은 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는 그 우리 MZ 세대가 취업도 힘들고 주택 마련도 힘들고 대출은 더더욱 힘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지 해소할 수 있는 현실 예. 도피의 방안으로 마약을 저는 찾는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신종 마약들이 아시겠지만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너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해요. 비대면 익명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돈으로 구매했다면 이제는 그냥 가상화폐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사는 것 자체에서 별로 범죄라는 그런 인식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MZ 세대에 대한 마약 아마 복용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해지기도 쉽다. 그렇죠. 아주 구하기도 용이하죠. 쉽다. 예. 근데 마약 사범이 지금 뭐 마약 인구 100만 명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증가한 겁니까? 이게? 최근 한 5년간에는 어느 정도 약간은 산술 평균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근 1년, 2년 사이에 마약 사범의 그 수가 급격히 증가했죠. 그건 뭐 경찰 통계로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마약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뭐 마리화나나 대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고 예. 그 이상부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고 있죠. 네. 상대적으로 한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데도 마약 유통을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신종 마약들이 워낙 많이 새로 생산돼서 유통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추적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트위터를 보내면 누구에게나 손쉽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이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마약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하면 인생을 망칠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젊은층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걱정이거든요. 예. 어떤 종류의 마약이 지금 실제로 많이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담동이나 그 강남 쪽의 클럽이나 20대들이 많이 하는 클럽이라든가 또는 그 뭐 레스토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러쉬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전행적인 마약이 아니고 신종 칵테일 마약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 필로폰에다가 다른 약을 섞어가지고 좀 더 희석화된 그런 신종 마약이 맞기 때문에 그거를 그 우리가 투약하는 방법도 이전에는 뭐 주사로만 했지만 음료수에 타서 마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마약이 다양한 유통 경로로 우리가 입수가 되기 때문에 예. 마약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위장 수사가 지금 아직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흔히 우리가 뭐 아장 뽀르뽀 까따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관에서는 그 위장 수사를 가능하잖아요.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됐는데. 예. 저도 마약 수사는 특성상 점조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장 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허가 한해서 네. 좀 엄격하게 위장 수사를 허용해야만이 그 마약 사범의 그 본질적인 또는 발본적인 그 축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약이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